어제 저녁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오늘 오전 출근길까지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보행길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눈부터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폭설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만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제설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법부가 삼권 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오늘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 씨는 고가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출석했습니다. 충남 태안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은 구조했지만 3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해경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대란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라 사고 우려는 여전해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교통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제 뒤로 사거리를 지나는 차들의 모습 보이실 겁니다. 지금 도로는 제설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길이 미끄러워서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서 있는 이곳 인도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어서 시민들이 종종 걸음을 걷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기습 폭설에 내부순환도로 등 수도권 주요 도로가 한때 통제됐는데요. 주요 도로는 밤샘 제설 작업으로 지금은 통행이 대부분 가능한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의 교통 통제는 오늘 새벽 5시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곳곳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며 빙판길이 된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 CCTV를 보면 여전히 차들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하며 움직이는 것도 보입니다. 눈길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일부 도로는 폭설 여파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2시간쯤 내린 폭설로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일부 도로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지금은 통제는 모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합니다. YTN 취재진이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은 평소보다 버스가 늦게 오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지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제설 작업이 안 된 골목길 대신 큰 길로만 다니느라 평소보다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의왕시 청계나들목 등 일부 도로에서는 버려진 화물차들로 주변 도로가 밀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고양에서는 팔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주요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거나 빙판길이 된 도로들도 여전한 상황이라 오늘 외출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 2교 사거리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퇴근길에 내린 첫눈으로 수도권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비에 나섰지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자, 최기성 기자, 서울시가 어젯밤 교통 대란을 막지 못한 이유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어젯밤 퇴근길 시민들은 도로 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18개 노선 37곳이 밤새 통제됐습니다. 특히 성수분기점 방향 내부순환로 진입로 곳곳은 5시간 넘게 통제가 이뤄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눈이 내린다는 소식에 서울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5천여 명과 제설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기습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지만 퇴근길 교통 대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등 대응에 맞섰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고 일부 도로가 막히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9시 30분 기준 제설률이 90%를 넘어섰다면서 제설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경기도 역시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는데 제설제를 2만 톤 넘게 살포했지만 이 퇴근 차량과 제설 차량이 엉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측에서 뭐라고 해명합니까? 경기도는 오늘 오전 5시 기준 총 제설제 2만 1,000톤을 살포했습니다. 어제 눈이 내리기 전 5,400톤을 뿌렸고 실제 눈이 내릴 때는 6,000에서 7,000톤 가량을 뿌렸습니다. 경기도는 퇴근 시간대 제설제를 더 살포해야 했지만 제설 차량도 도로 정체로 함께 엉키면서 계획대로 운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바퀴를 돌며 제설해야 할 구간을 한 바퀴만 돌거나 모든 지역을 돌아야 하는데 절반밖에 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겨울 첫 강설이다 보니 제설 계획이나 인력 순령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젯밤 빙판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난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에선 오늘 아침 8시쯤 도로 통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경기도는 민자도로라 관리가 어렵고 역주행으로 제설 작업하면서 차량을 빼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수도권에 내린 기습 폭설로 주요 도로가 통제되는 등 새벽까지 퇴근길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출근길도 엉망이 됐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수도권 첫눈 피해 상황과 함께 원인은 무엇인지 사회부 표정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도로교통 상황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저녁 내린 폭설로 막혔던 서울 도심고속도로와 시내고속도로 통제는 오늘 새벽 5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요 도로는 밤샘 제설 작업으로 지금은 대부분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상태라 나머지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차례 늘리고 출근길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눈이 어제 저녁 잠깐 내렸는데 아침 출근길까지 굉장히 여파가 상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가서 출근길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폭설 이후 새벽 내내 영하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된 곳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 주요 도로 CCTV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8시 기준 봉담 과천 도시고속화도로 청계나들목 인근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끝 차로에 차량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폭설로 차량을 도로에 남겨두고 운전자가 떠난 걸로 보이는데요. 주변 차량들은 막힌 차로를 우회하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해안선 금천 고가교 목포 방향 모습입니다. 도로 일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차로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앞서 새벽 6시 40분쯤 인근에서 사고까지 발생해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모습을 함께 보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 눈이 내린 그 퇴근 시간대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표 기자가 그 시간대 교통 대란을 직접 좀 겪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 수도권에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곳곳 도로가 통제됐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해서 어제 아수라장이 됐던 퇴근길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집에 가는데 30분 정도 걸릴 구간이 3시간 넘게 소요되면서 밤 늦게서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은 30분이 넘는 경우도 많았고 눈길에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기사님도 천천히 운전해서 매 정류장마다 많은 시민이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로는 모든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고 북부 간선도로도 전 구간 양방향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민들이 평소 퇴근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들 불편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새벽까지 도로에 머물렀던 분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대 계속 도로에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집에 도착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청담에서 저녁 7시 반에 출발해서 수원에 있는 집에 새벽 5시 10분쯤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졸리고 그래서 졸음운전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새벽 4시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거의 뭐 재난 영화처럼. 이 중간에 다들 버리고 갔는지 곳곳에 비상 깜빡이만 켜고
네, 이분은 뭐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또 아침에 나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 상황이 이처럼 좀 심각했던 것 같은데 경찰에도 폭설 신고가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만 경찰의 폭설 신고가 1,900여 건 접수됐고 경기 북부 지역도 1,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의왕에선 어제 저녁 7시쯤 봉담 과천고속도로 청계나들목부터 의왕나들목까지 5km 구간이 9시간 반 동안 교통정체가 발생했고요. 지자체가 새벽 4시 반쯤 제설을 완료한 뒤에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엔 봉담 과천로 과천터널 출구 내리막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으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 곳곳에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예, 저희 YTN에도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많은 시민들이 제보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폭설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 4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인근 서울 방향의 모습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운 상황이지만 대형 트럭 한 대가 옆으로 전도되어 있고 옆에는 견인 차량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일부러 이른 새벽에 출근했는데도 평소 1시간 20분 걸릴 거리가 이 사고로 길이 막혀서 40분 정도 더 소요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파편이 주변에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모습인데요. 시외버스가 다른 차량으로 둘러싸인 채 도로 중간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버스에 탄 지 8시간째라며 승객 모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젯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청나들목 인근 모습입니다. 폭설에다 교통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도로가 꽉 막혔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고 다른 버스에서도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제보자는 최소 버스 20대에서 승객들이 내려 눈길을 걸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게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며칠 전부터 올해 첫눈이 올 거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후 6시에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뒤 해제되기까지 2시간 남짓한 폭설로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된 수준이었습니다. 최대 적설량이 서울 도봉구에 6cm 정도라 시민들은 제설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등 불만을 저희에게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설도 안 되고 지금 버스도 돌아가지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도 안 녹았고 지금 이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가 빙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찔하네요. 언덕길이에요. 중량 경찰서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빙판길이어서 제가 방금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트럭을 밀어도 트럭이 갈 수가 없고. 예, 제설 작업이 이렇게까지 미흡했던 데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사실 서울시는 첫눈 예보에 어제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서해 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960여 대를 이용해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많은 양의 첫눈이 예보된 만큼 인력 5천여 명과 제설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해 기습 강설에 대비한다고 밝혔지만 퇴근길 교통대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간당 5cm 폭설이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서울도 그렇고 경기 남부 지역도 상황이 좀 심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측의 설명도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퇴근 시간대 제설제를 더 살포해야 했지만 제설 차량도 도로 정체로 엉키면서 계획도로 운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바퀴를 돌며 제설해야 할 구간을 한 바퀴만 돌거나 모든 지역을 돌아야 하는데 절반밖에 못 도는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겨울 첫 강설이다 보니 제설 계획이나 인력 숙련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올해 첫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강설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젯밤 내린 폭설과 관련해서 사회부 표정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눈은 그쳤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은 도로 곳곳이 빙판입니다. 다만 겨울 시작부터 기세를 올린 동장군은 주말부터 물러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많은 눈에 영하권 추위까지 겹치면서 곳곳이 미끄럼 비상입니다.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많은 눈이 내린 뒤 오늘 아침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한파의 고비는 지났지만 오늘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영하 1.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한파특보가 아침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끄럼 사고와 함께 동파 사고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성월동 공식 관측소 기준 5.1cm의 첫눈이 관측됐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내륙으로도 1에서 7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중부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면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쌓인 눈과 도로 상황이 나아지려면 기온이 올라줘야 할 텐데 추위는 언제쯤 풀리는 겁니까? 네, 우선 영하권 추위는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다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이후 주말인 내일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겨울 시작부터 찾아온 동장군이 물러날 전망입니다. 다만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도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1도 정도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면도로와 그늘진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주말과 휴일 사이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완전히 풀리겠고 다음 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 주말 오후 중부 내륙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내륙에는 1mm 안팎의 비가,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보돼 이번과 같은 불편함은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승선원 7명이 타고 있는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선 선장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해경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기수 기자, 우선 사고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6시 20분쯤입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전복된 어선은 9.7톤급으로 모두 7명의 승선원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승선원 4명을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선원 3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충남 태안과 서산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쯤엔 충남 태안군 소원면 백리포 해변에서 50대 선원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8시쯤에도 사고 선박 주변에서 40대 선원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복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인명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해경의 수색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복된 어선의 선장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16대의 선박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충남 태안 소방과 군청 등에서도 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사고 발생 이후 가용 가능한 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어젯밤과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초속 15에서 17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해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면서 인명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서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남 태안해경은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선체에 진입하는 수중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이 주요 안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내란 전담재판부랑 법외국제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회의가 있으면 그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오찬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법부 안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 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논의 대상들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0이상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위원을 3명씩 지명하면 이 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2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이처럼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며 총력 저지를 외치고 있는데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네,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그치지 않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까지 개혁 명령을 연내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나면 즉각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엄단하겠다고 경고도 남겼는데요. 특검 대상에 법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제 대통령과 오찬해서 사법개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 개혁 요구가 나온 게 누구 때문인지 모른 척하는 뻔뻔한 태도이자 정신승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은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안건으로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한달한 결론을 내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위헌 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입법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마디로 21세기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다는 거다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임명권에 징계권까지 지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은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장 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저지 수단이 위협받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입법 전쟁이 분주한 와중에 당 내부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닮은 계몽령 논리를 펼친 게 화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PK 3선이자 한때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의원 계엄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엄에 똑바로 사과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의 발언 내내 장동혁 대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관련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3일 계엄 사과문을 발표했던 재선 조은희 의원은 윤 의원이 말한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고가 가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의원 배우자 소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피의자 신분인데요. 앞서 지난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로저비비의 가방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씨는 로저비비의 가방을 왜 전달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김건희 씨가 특검은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모와 함께 발견된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당시 전당대회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로저비비의 본사와 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는 11일에는 관련해서 김건희 씨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과 김 씨 측은 가방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례적인 차원의 선물이었을 뿐 청탁성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구속 심사를 받고 있죠. 네,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조 대표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2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데요. 지난 8월에도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고 특검은 이후에 배임증제 혐의를 추가해 넉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이들 가운데 김예성 씨만 구속됐는데 조 대표 구속 여부는 남은 기간 집사 게이트 수사 동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도 2차례 청구돼 기각됐지만 이번 조사에선 김 씨의 수사 무마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수사를 챙기고 검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조사를 마친 특검은 다음 주 박 전 장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1% 내린 4,023으로 개장해 4,003까지 내려갔지만 상승 전환에 4,060선까지 올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인 현대차는 7% 이상 올라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고 MS와 데이터 센터 협력 기대감에 LG전자도 8% 이상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2% 이상 상승세고 SK하이닉스는 2% 이상 하락하는 등 약세입니다. 코스닥은 0.1% 오른 930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4.7원으로 개장해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환율은 1,47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올해 누적 흑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면서 흑자 규모는 9월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11월부터는 명절 효과가 사라지고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인 만큼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는 지난 2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1,780만 4,5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수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간 이용자 수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1,70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대규모 유출 사태로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카드 정보 삭제나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을 위해 쿠팡 플랫폼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쿠팡 해외 직구를 이용하던 소비자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누군가가 도용해 물건을 수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쿠팡은 이번 해킹 사태로 유출된 정보 중 통관 부호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경북에 사는 A씨는 관세청으로부터 셔츠 8.1kg이 통관됐다는 내용의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세정제 반입이 허가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잇따라 통관됐다는 소식에 당황한 A씨. 배송지를 조회해봤더니 셔츠는 서울 중구로, 손세정제는 인천으로 배송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는데 도용 신고하고 바로 재발급 조치를 했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A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앞서 해외 직구를 위해 등록해두었던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해 쿠팡에 문의했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제가 직구를 한 곳은 쿠팡 말고 다른 데도 없고 쿠팡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실히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은 국회에 나와서도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현관 비밀번호 이외의 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개인 통관 고유부에도 함께 유출됐죠? 아직 조사 과정에서 통관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쿠팡을 통해 처음 해외 직구를 할 때 통관 부호를 등록하는 만큼 다른 정보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통관부호를 개인이 직접 쿠팡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인 통관부호도 같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가운데 관세청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부호 유출을 우려한 시민들이 한꺼번에 재발급 요청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관부호 유출 여부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앞서 쿠팡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던 만큼 시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래요? 저는 외견으로 봐도 저보다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나 하면 어색하거든요.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전횡이자 애지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네, 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실제로 문진석 의원께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를 이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실제 인사권이 없는 지점까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실제로 청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의혹이라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이 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서 인사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도대체 김남국 비서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명하는 것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 사안은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논란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인사가 인사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사가 실제로는 김현지 씨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천기누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서둘러서 김남국 비서관을 사표를 수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알다시피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이렇게 일정이나 혹은 수행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지금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 드러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사도 김현지 실장이 좌우하는 것으로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분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수사를 하고
마음 먹고 탈탈 털려고 해도 실패했던 것이 대통령과 그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실제로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의 역할을 했다든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실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측근으로 기용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조금 과도하게 해주시기는 하지만 실제 비위 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속실장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총무비서관의 자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인사는 할 수 있겠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동차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대통령실의 인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셔도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 김현지 부속실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회를 같이 해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다. 그래서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뭐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돌아가는 걸 몰랐겠어요. 저는 뭐 충분히 잘 파악하고 실제로는 인사비서관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있지만 그보다는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한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적절하게 그냥 김 비서관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권마다 그 소위 어떤 그 비선 실세 혹은 뭐 정치적 뇌관, 뭐 약한 고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 씨고 지난 정권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김현지 실장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단호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성공을 위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첫눈이 온 날인데 첫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길이 많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So we had our first snow here in Korea, but I'm afraid we had too much snow, and so there was a bit of traffic this morning. 뭐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매우 귀하게 여겨서 정말 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So in Korea, we think the first snow as a very auspicious occasion, and we have a special term, Salsar, for it. 손 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린 눈이 아닌가 싶은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believe this first snow came to welcome you to Korea. I hope you have good results during your visit. 우리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d I know that you provided very good advice to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Moon Jae-in. And due to your advice, you have provided great assistance in our economic development. 그리고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들 또 조언 부탁드립니다.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currently pursuing to become one of the top 3 superpowers for AI. And so I look forward to good advice and recommendations from you so that we may achieve this goal. 오늘 대표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암스쿨 개설에 관한 협약도 같이 맺습니까? 하게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d today we have Mr. Haas with us today. And I heard that you will be signing an MOU to open up a armed school in Korea.
I hope that this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is field. 그리고 최근에 그 인공지능 버블 논란도 있는데 우리 손 회장님은 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recently,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s over the new law on AI, and I believe Chairman Son has some personal opinions on this. I look forward to hearing his opinions. 우리 손 회장님도 관심이 많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이 마치 상수도나 하수도 뭐 무슨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들이 인공지능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Yes, and I believe Chairman Son is also very interested in this area as well. For the Korean government, we understand very well that AI brings about both benefits and risks. So my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risks while we invest heavily on the benefits and also expect to reap the benefits. With the capacity of AI, I believe that this is like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Yeah, SoftBank Hawks won Japanese championship 8 times in last 20 years.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 챔피언십은 8번 우승했습니다. But I am not happy that it's not 10 times out of 10. 하지만 아직 만족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10번은 우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ut seriously, I really thank you for seeing me and welcoming me.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As you said, during my last 2 visits, I said broadband to Kim Ki-jung, President. And then I said AI, second time. Now this time I really like to say ASI. That's what's coming next.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2번 정도 대한민국 전 대통령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제가 브로드밴드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AI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 즉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People are still debating. When is AGI coming?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언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Simply put, AGI is roughly equal to human brain is 1, AGI is 1.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와 동일한 수준의 지능을 의미합니다. 즉 1대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ople still debate, is human brain smarter or AI smarter today? I'm using it every day, including this morning. 많은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인간의 두뇌가 더 뛰어난지 혹은 AI의 지능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매일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AI를 사용했습니다. Today's ChatGPT 5.1 already passed PhD doctor degree in mathematics, physics,
medical, many other subjects. 이미 챗 GPT 5.1은 박사학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 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박사학위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남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이야기 내용을 함께 좀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의 만남의 주제는 AI였고요.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정책을 이 대통령이 손 회장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한 의견 또한 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추가적인 내용 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두 분과 지금 인사청탁 논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대한 주장은 사실상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법원의 외부인들이 관여하는 거 싫다. 전담재판부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거다. 이런 이제 법원의 직역 이기주의랄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위원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민주당만 그렇지 않다고 뭐 삼권 분립을 지키는 정밀한 법안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검수완박 법안을 할 때 정말 이건 나라를 완전히 민주화는 물론이고 사법 체계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몰락시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지역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부작용을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한 이런 법안들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폭거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사법개혁의 주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에는 법원 밖의 법원, 그러니까 헌법상의 법원은 지금 있는 현행 사법부와 이런 군사법원 정도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원 밖의 법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부에 있는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의 문제점은 이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하면서도 밖에 있는 다른 형사재판을 한다던가 새로운 민사재판을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과거에도 지금 내란재판을 전담하면서 형사재판까지 하는 이런 비이상적인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오로지 내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재판부와는 다르게 법원 내외에 있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뭐 가정법원에서 가정사건을 다루는 것 그리고 직접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접 지식재산권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 논란이 없다, 위원회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 논란은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지금 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 지금 뭐 본회의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 했지만 뭐 24시간 지나서 그냥 끝났잖아요. 원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거대 그 정당이 정말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때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올라가면 원래는 그 법안 자체를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서 강행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무력화인 것이고요. 지금 내란 재판부 등 뭐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고 붙인 이름은 얘기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계엄이 곧 내란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결론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직위원 그 판사 물러날 것을 사퇴를 계속 요구를 했고 안 되니까 또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사퇴 뭐 공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다가 또 잠잠하에 있다가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또 주기적으로 발작하듯이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또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근데 문제는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랬잖아요. 이거 87 헌법에서 우리가 규정한 우리 87 헌법이라고 하는 게 87년도에 만든 헌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 군부 사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든 헌법이에요. 그게 사법부 독립 등을 유지한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 체제 이것을 지금 정해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대법원도 사실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신중하게 했거든요. 이건 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대엽 지금 저 법원 행정처장이 그랬잖아요. 이건 헌법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거 사라질 수 있다. 이건 헌법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 역사적으로 위험한 일이고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가면 승복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맡겨놓고 사법체제에서도 직위원 마음에 안 들면 또 2심 갈 거 아니에요. 2심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인 퇴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내란은 끝내야죠. 그러나 지금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하면서 다른 형사 재판까지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뭐 조희대 대법원이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문제 삼았던 것이 몇만 페이지나 되는 것을 단 며칠 만에 법원에서 읽어보기라도 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지금 이 내란 재판도 수백에서 수천 페이지가 되는 그 사건들이 있을 텐데 다른 형사 재판하면서 그 내란 재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만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어야 이 재판에 몰두해서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사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2심부터는 전담 재판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재판을 빠르고 국민적 신뢰가 높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계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자종작용을 가지고 그럼 재판부를 실제로 다시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반년이죠. 반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안 등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속도 조절론도 좀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일에 당 정책위원 총회에 올려서 이제 토론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면 토론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올리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도 토론을 하기 때문에요.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수처법 때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낸 그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했거든요. 예. 그때도 토론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만들어 놓고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탈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의 논란까지 나왔던 기억을 보면 저희는 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들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그러니까 그 토론을 여야 간에 하세요. 안 들어옵니다, 여당 내에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그 내란 재판부를 지금 만들어 봐도 지금 1심 곧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직위원 재판부가 곧 끝낸다는 것이고 다시 내란 재판부 만들어 본들 그게 기본적으로 판사를 민주당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승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그거 사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틀에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손을 떼고 지금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법원 행정처가 뭔지. 이게 행정부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겁니다. 아니면 그 대통령의 정부 같은 거예요. 정부. 그리고 국회로 치면 국회 사무처 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대통령은 뽑혔는데 정부는 없애버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을 없애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뭐 생업에 바빠서 또 뭐 법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건 뭐 법률을 떠나서 상식과 이성에 비춰 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훼손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저는 충심으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장 중단하고 저는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 행정처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행정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삼권 분립 위반한다. 사법부를 겁박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인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다 해놓으면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로지 권력의 집중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키자라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부를 없애자는 식의 비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요. 봅니다. 그게 말씀 반박을 한다면 그 지금 법원의 인사를 외부에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권이 행정부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에서 내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누구 추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인사권의 박탈인 것이고 침해예요. 이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란 재판부를 예를 들면 행정부 내에다가 어떤 기구를 만들도록 입법부가 압박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나 법원의 사법부에 살 일은 법원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맞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일은 인사권이든 모든 건 행정부에 살 일이지 왜 입법부에서 나서서 하냐 이거예요. 이게 위헌입니다, 위헌. 이게 대법원장한테 맡기자, 대법원의 행정은 오로지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겠지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권력의 집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행정부도 그러면 우리는 기재부 장관 예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앞으로 추천하겠다. 이런 제도 만들면 그게 삼권 분립에 가능합니까? 하나씩 바꿔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헌법의 삼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이게 형해화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의 상반된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기까지의 그 지지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해석에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듣기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었을 때는 사과, 반성과 그다음에 혁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수용이 안 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도부로 봐서는 이제 송호선 원내대표가 그런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을 지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를 무만단 차원에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데, 나름의 역할 분담을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라고 하는 게 당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자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기업이 1년을 계기로 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이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지만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분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해서 결국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얘기만 나눌 수 없으니까 민주당 지금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된 부분에서 그 정청래 대표가 곧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한 일주일 내로 끝내는 것이 있고 아주 장기화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는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추정이 가능하고요. 아마 조만간에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의 여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각종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고 YTN에 털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출근길 곳곳에서 폭설 관련 사고로 인한 정체가 빚어졌죠? 네, 어제 폭설의 영향으로 저희 취재진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길 현장에 나가서 도로교통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폭설이 내리고 새벽까지 영하권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로 위험한 곳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주요 도로 출근길 CCTV를 봐도 사고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우선 오늘 8시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청계나들목 인근 CCTV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이 버려져 있고 차로가 통제돼 차들이 서행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조치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오늘 새벽 서해안선 금천고가고 목표 방향 모습입니다. 새벽 6시 40분쯤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이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퇴근 시간대 상황도 심각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수도권에 갑자기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돼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특히 내부 순환로는 모든 진입로가 전면 통제됐고 북부 간선도로도 전 구간이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퇴근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새벽 시간 계속 도로에 있으면서 집에 가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야 집에 도착한 분도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졸리고 그래서 졸음운전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새벽 4시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거의 뭐 재난 영화처럼. 이 중간에 다들 버리고 갔는지 곳곳에 비상 깜빡이만 켜고 네, 이렇다 보니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사고 제보가 저희 YTN으로도 빗발쳤다고요? 네, 이렇듯 오늘 새벽까지 폭설과 관련해 수도권에 들어온 경찰 신고 건수는 5,23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차량 미끄러짐 등으로 생긴 교통사고는 377건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YTN에도 시민들이 제보 영상과 함께 미끄러짐 사고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인근에서 찍힌 사고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옆으로 완전히 누워있고 이동식 크레인 장비가 차를 들어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보한 시민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로 새벽 출근길이 40분이나 더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찍힌 사진으로 빙판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고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옷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빙판길로 번해버려 오토바이가 넘어진 겁니다. 사진을 제보한 주민은 본인도 출근길에 여기서 넘어졌다며 주변 다른 사람들도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일부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는 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실제로 간밤의 폭설로 도로가 빙판길이 되면서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아침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서둘러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분, 20분이면 올 거리를 거의 30분 넘게 걸리기도 했었고 오늘도 지금 택시도 너무 안 잡히고 버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나올 때도 한번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업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눈 좀 제설 좀 하려고 아침부터 좀 삽으로 많이 제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해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쌓여서 종종 걸음으로 나왔죠.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다녀야겠어요. 노인네들 넘어지면 치앙적이니까요. 네, 너무 추워요. 빨리빨리 제설 작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 시간 이후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퇴근길부터 눈이 쏟아졌는데 일단 얼마나 내린 겁니까? 어제 기상청은 낮 예보에서 저녁 무렵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되겠고 예상 강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다고 발표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퇴근 무렵에 강설량을 상향했어요. 2cm에서 6cm의 눈이 예상된다고 다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뭐 예상처럼 퇴근 무렵부터 눈이 시작되면서 곳곳에 시간당 거의 5cm 정도의 강한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은평구, 경기 가평, 포천 등 21개 지역에는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요. 이 지역으로는 5에서 8cm의 눈이 내렸고요. 눈은 이제 충청, 전북, 경북 북부 지역까지 한 2에서 한 5cm 사이에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기차 영향을 받았던 제주 그리고 전북 서해안 지역으로는 최대 2cm까지 눈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예. 자, 서울은 어제가 첫눈이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내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내렸던 눈은 일단 저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돼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발해만해서 기압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기압골이 우리나라 쪽으로 나온 건데요. 자, 이럴 경우 남쪽은 이동성 고기압 형태의 따뜻한 공기에 위치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그 사이에서 일정 그 기압골이 위치하게 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강하게 발달한 전선성 강설이 발생을 했고 천둥 번개도 동반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서해 지역이 평년보다 해수온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뭐 초겨울 눈치고는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한 폭설이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자, 어제 눈 온 이후로 밤사이에 좀 낮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지금 아침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기온이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뭐 서울 지방은 일단 예보상으로 영상 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평년보다 그래도 기온이 낮은 편이지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8도로 오르고요. 예. 일요일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평년 기온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이제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다음 주 주중,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기압골이 내려오는데 그 사이까지는 주로 이동성 고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는 기온이 다소 높은 날씨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중부지방에 눈 예보가 또 있더라고요. 내일도 좀 많이 오는 겁니까? 내일도 북쪽으로 지나가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강원 지방으로는 오후에 강수 현상은 예상됩니다. 다행히 내일은 낮 기온이 많이 오르거든요. 서울 지방 같은 경우는 낮 기온 최고가 8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으로는 비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수량도 좀 적습니다. 한 1에서 2mm 정도 약한 비만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강원 산악 지역으로는 눈이 약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요즘에 워낙에 이상 기후가 많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이나 아니면 한파 때문에 곳곳이 이제 얼어붙는 것도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올 겨울에 대한 예상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그 눈 폭설 같은 거 내리는 경우에는요, 한 세 가지 형태입니다. 차가운 한기가 남하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으로 해기체에 의한 지형적 폭설이 내리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어제처럼 산둥반도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압골에 의한 중부지방 쪽으로의 폭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국 남부에서 동진해 오는 저기압으로 인한 폭설 형태가 있는데요. 예. 올 겨울에는 이제 한기 남하의 형태 하나. 두 번째 산둥반도 기압골 남하에 의한 하나. 이런 두 가지 형태의 폭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특히 이제 서해안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수 온도가 높았던 해 폭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뭐 2016년, 2018년, 2020년, 2024년. 그래서 올해도 폭설은 좀 강도는 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파 같은 경우도 일단 기상청은 12월,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기온이. 예.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로 매년 기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평년과 일단 1월까지는 비슷하게 했다는 것은 올 겨울에 좀 추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라니냐 현상도 있고 또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갑작스러운 기습 한파 이런 거는 몇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워낙에 좀 예상을 뛰어넘는 날씨가 많아진 만큼 올 겨울에도 기습 폭설 또 기습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기성 K워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고가 불거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내 정보가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쿠팡 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미로 같은 쿠팡 앱에서 어렵게 탈퇴하거나 등록된 카드를 삭제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오동건 기자, 쿠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YTN에 쿠팡 관련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쿠팡에 등록된 카드로 본인이 하지 않은 결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 이전에도 카드 번호가 유출돼 해외에서 불법 결제에 악용되는 사례는 꾸준히 있었기에 연관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2,776디람이 결제 시도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환산하니까 한 5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쿠팡 말고는 그런 유출 이슈나 이제 제가 접촉될 만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문자를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불안하죠.
불안감이 더 커지는 이유는 쿠팡의 대처 때문입니다. 쿠팡이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공식 사과문만 올렸을 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 지침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쿠팡을 사칭한 전화, 문자 피싱에 주의해달라는 두루뭉술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결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서는 앵무새처럼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태 초기부터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는 등 쿠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소비자 대응에서도 감지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쿠팡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워크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에 집계된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1,780만 4,51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8만 명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 연속 이용자 수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뀐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 조짐이 이제부터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오히려 이용자가 크게 늘었었는데 그 이유가 로그인과 비밀번호 등 보안 점검 차원에서 쿠팡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 이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을 대체할 플랫폼이 따로 없는 만큼 이탈자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 이용 약관을 수정해 외부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 조항을 추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정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회원 탈퇴를 가려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 버튼을 누르고 설문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앞두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에게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네, 법원장 회의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은 오늘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내란 전담재판부랑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오늘 법원장 회의 열리는데 사법부 의견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하실 예정이신지?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TF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공직자에겐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 경고 처분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징계 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일괄 배부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수험생에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 수능 성적 통지표를 전달했습니다. 성적표는 재학 중인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 개인별로 배부됐습니다. 올해 응시생은 49만 3,800여 명으로 재학생 33만 3천여 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16만여 명입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이번 시험 만점자는 모두 5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해했던 건 뭘까요? 구글이 해마다 발표하는 올해의 검색어를 보면 그 흐름이 보이는데요. 정치와 생활, 문화와 기술까지 2025년 우리 사회를 움직인 키워드들 함께 보시죠. 먼저 뉴스 분야 1위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죠. 2025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인물 부문 검색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 레이스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들이 줄줄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선에 대한 뜨거웠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밀착 관심사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었습니다.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지급한 만큼 관심이 컸는데요. 실제로 쿠폰 신청 방법이 방법 부문 1위, 그리고 추가 지원 대상인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문화 분야는 말 그대로 캐대헌의 해였습니다. 영화부터 음악, 댄스까지 검색창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없는 영역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영화 부문 1위와 함께 가요 부문에서도 골든과 소다팝, 너에게 닿기를 같은 히트곡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했죠. 게다가 K-팝 댄스 부문 1위까지 거머쥐며 올해 한국 대중문화 검색어를 사실상 단일 콘텐츠가 지배한 보기 드문 사례가 됐습니다. 한편 올해는 개인정보 유출로 큰 불안을 겪기도 했는데요. 쿠팡을 비롯해서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가 뉴스 부문 10위에 올랐고 유심 교체 방법이나 소액 결제 차단 방법 같은 관련 검색어도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 검색어를 보니 올 한 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정치에 관심을 쏟고 생활비를 아끼고 캐대헌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했던 2025년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 기업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세계 100대 도시 순위 결과인데요. 서울은 2016년 16위에서 2018년 24위까지 내려갔지만 2023년 14위로 반등했고 지난해 12위에 이어서 올해는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이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방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2위로 뒤를 이었고 4위와 5위는 각각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가 차지했습니다.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한 동덕여대가 학생들과 동문 반발에 이어 온라인상 칼부림 예고 글까지 올라오며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자보가 붙어있는 대학 정문 앞에 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공식화하자 학생들이 1인 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학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레커칠 시위로 홍역을 치른 동덕여대는 이후 학생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본격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론화위가 공학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내면서 학교 측은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에 공학전환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학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학전환이 여대 유지보다 많은 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총학생회는 인원이 가장 많은 학생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응답을 같은 비중으로 계산했다고 지적하는 등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긴 해요. 제가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내가 다녀온 학교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강제로 바뀌는 건 조금 별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는 동덕여대를 겨냥해 학교 갈 준비가 됐다는 영어 문장과 함께 가방에 흉기를 담은 사진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안전을 우려해 예정됐던 레커칠 제거 행사를 미뤘고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캠퍼스에는 지난 충돌의 흔적이 여전한 가운데 공학 전환을 둘러싼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나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불응 의사를 밝혔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사실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제안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다소 어이없어하면서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전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은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진술이 존재하는가 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인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를 한 상황이라 모든 사정을 확인한 상태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한 취지다라는 취지로 위증으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의 구속기간이 오는 1월 18일 만료가 됩니다. 이 만료를 앞두고 현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일반 이적으로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위증으로 추가 기소함으로써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추가 기소가 향후 한 전 총리 재판 등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반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그 공소 사실을 선택적으로 병합하라고 요구했고 특검이 그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통상 재판부가 공소 사실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소 사실을 변경할 경우 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검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위증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를 좀 기다려보면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 부분이네요.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나와서 군의 부정선거를 조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멤버로서 이 선관위 장악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이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변호인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신문하는 것도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문 전 사령관에게 군이 선관위 가서 뭘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을 뿐이지 문 전 사령관과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자신은 선관위의 보안 문제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던 것뿐이지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는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 전 사령관이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대 신문을 한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출동 당시에 실탄을 준비했다 이런 증언을 했거든요. 문 전 사령관은 특검의 주신문 증인이다 보니 특검이 먼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 특검은 일종의 준비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의 진술을 그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탄 개인당 10발씩 준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을 때 문 전 사령관은 맞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검이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 등은 어떠한 취지로 준비를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위협 정도로 인지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진술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일관된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어떻든지 간에 실탄을 준비했다거나 야구 방망이 등을 준비했던 것 자체로 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위협이 되고 선관위 장악 시도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대 신문을 하였고 문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를 받아들이는 선관위 직원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으로 작용할 만한 사안이라 선관위 장악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번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좀 자신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사실 어제 특검에 출석한 김 씨에게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희건설 이 회장이 반클립 앞에를 건네고 사위에 임용을 청탁한 행위, 나아가서 로봇계 사업가 서 씨로부터 고가 시계를 전달받고 경호처 로봇 임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 나아가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부기를 전달받고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한 행위 등입니다. 모두 다 그 구조가 유사합니다. 예.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김건희 씨는 대통령 재직 시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금품이 오고 가게 된 그 배경에 일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면 이는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나 여타 공무원과 공모를 했다면 알선수재를 넘어서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이 존재해야 하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예. 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법리적 주장을 할 법도 한데 예.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차피 특검이 기소가 자명하다는 판단하에 어떠한 진술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진술을 빌미로 여타 참고인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고 합니다. 종묘 차담회 의혹 그리고 로저비비의 가방 이제 수수 의혹 등에서 수사를 한다는데 혐의를 좀 다지려고 하는 것 같죠? 종묘 차담회나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예.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김 씨를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이 수사 단계에서도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지켜본 특검으로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만큼 뚫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여타 공무원과 공모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공직 임명이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기소 시 재판 단계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제 로저비비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가방을 선물한 걸로 알려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특검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이게 김건희 씨 수사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로저비비의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 이후에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키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발을 포기하자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전면에 내세웠다는 의혹입니다. 그 예. 대가로 김 의원의 부인 이 씨가 김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인데 이 자체로도 알선수재나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알선인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때는 통일교 교인 대거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이 전면에 내세워질 수 있고 나아가서 선거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도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나 김건희 씨 사이의 부정청탁 의혹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혹시 2차 특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을 통해서 충분한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예.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3대 특검의 수사 사항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2차 특검의 수사를 이어나가도록 할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단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와 같은 입장을 재차 천명한 이상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3대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종료한 경우에 그 사건은 결국 경찰 국가
수사과 수사본부가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 인력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다 보면 숨 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수사를 진행하던 인력들이 이 경찰에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기존 수사 인력 중에 검사가 경찰 기관에 파견되는 모습은 상당히 생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특검 인력 중에 변호사는 더 이상 특검법 등 관련 법에 근거가 없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차 특검 출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출범하게 된다면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미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아마 연초부터 관련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선고 결과에 따라 수사에도 큰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재판부나 법 왜곡죄 같은 이런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면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만 통과한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원 내부에도 이미 전담 재판부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법원이 직무 관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담 재판부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게 된다면 이는 입법부가 전면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사안이다 보니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만합니다. 특히 이 법안 내용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역시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판사에 의한 재판을 받는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거스르는 법률은 아닙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다던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재판이 늘어지고 만약 위헌법률 심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이 모두 무효로 돌아가는 예측 불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법 왜곡죄의 신설은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률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인데 물론 국민적 시각 사이에는 판검사가 편향된 의견을 가지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률 내용에 보면 부당한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합니다. 사실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리 적용은 개개검사나 판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어떤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였는지 법률을 고의로 왜곡하였는지 판단하기에 다소 난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를 열어서 이제 대책이 논의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2021년 의회 폭동 전날 미 의회 근처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약 5년 만에 체포했습니다. 음모론까지 불거지며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새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하루 전 미 의사당 인근 건물에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거주하는 30살 남성 브라이언 콜 주니어입니다. To blow up multiple people and multiple officials, innocent civilians, is now arrested thanks to the brave men and women of the FBI. 16 의회 폭동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해 일으킨 폭력 사태입니다. 용의자는 하루 전날 의사당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공화 민주당 전국위 청사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6.15 후 터지기 전 경찰에 발견돼 해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이 분산되며 의회 폭동 사태 대응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시 FBI는 제보 수백 건과 영상 수만 개를 분석했지만 영상 속 인물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수사팀이 최근 다시 인력을 보강하고 공개 보상금을 상향하며 수사 자원을 대폭 늘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Sifting through evidence that had been sitting at the FBI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for 4 long years. 수사당국은 콜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16 의회 폭동과의 직접적 연관성, 추가 테러 혐의 적용 여부 등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내부자 소행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장기 미제였던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용의자 체포로 전환점을 맞으면서 법정에서의 유죄 다툼과 함께 정치적 공방도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내일 서초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내일 간단한 모두 발언 그리고 질의응답 정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특검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서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데요. 내일 오전 10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특검이 서울 서초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0초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눈이 주는 설렘도 잠시일 뿐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민들도 넘어질세라 조심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더욱 미끄럽고요. 또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빙판길이 녹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상 사고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방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며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쌀쌀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스치겠지만 양이 1mm 안팎으로 매우 적어서 활동하시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휴일에는 맑은 날씨 속 아침 기온이 영상권, 낮 기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서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주말 동안 야외 활동하신다면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